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설비기준 두 번째 강의죠. 지금 용어의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4페이지 9번부터 나가볼까 합니다. 앞 강의에서 제가 3, 4, 5, 6, 7, 8 전부 시험에 출제됐던, 과거에 출제됐던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그 4페이지 보면은 9번에 가공인입선, 10번에 연접인입선, 11번에 1차 접근 상태, 12번에 2차 접근 상태, 9, 10, 11, 12도 다 별표 쳐야 돼요. 전부 다 출제가 됐던 내용이다. 자, 가공인입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가 지지물이죠. 지지물. 자, 지지물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뭘로부터? 자, 배전용 변압기로부터 우리 수용장소까지 이 전선 공급해 줘야 되죠.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전기를 공급받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뭐 인입구 이렇게 불러도 돼요. 인입구란 말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이 어째야 돼?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벽 뚫어야 되죠. 그 뚫어져 있는 그 부분이 인입구야, 사실은. 그리고 그 인입구에 주로 뭐 있어요? 전력량계 붙어 있잖아. 거기가 그냥 인입구라 생각하면 되고, 또는 뭐 저기를 인입점 이렇게 봐도 좋고, 붙임점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 인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뭐 배선용 차단기, 그 다음에 우리 뭐 있어요? 누전 차단기. 이제 보통 거기를 인입점 보통 이렇게 부르고, 뭐 간선, 분기선 이렇게 쪼개지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지지물로부터 이렇게 전기를 최초로 공급받아서 여기에 전력량계가 붙어있는 이 지점이 그냥 뭐다? 인입구 또는 뭐 인입점 또는 붙임점,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것이 오히려 공부할 때 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가공인입선 한번 봐보세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 무슨 점에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공전선로의 이 지지물로부터 우리 집에까지 올 때 여기 중간에다가 다른 지지물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수용장소의 무슨 점까지? 붙임점까지 이르는 부분의 가공전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선이 자, 가공 뭐다? 자, 인입선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외우지 말고 그림 해석해보면 되죠. 자, 가공전선로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 붙임점까지 이르는 부분의 전선 이렇게 보면 금방 해결하실 거야. 자, 10번 연접인입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연접인입선은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도 수용장소를 가보면 수용장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옆에 또 다른 집도 있죠. 자, 여기가 수용장소 2예요. 2. 그럼 여기서도 전기 씁니까 안 씁니까? 전기를 쓰려면 전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 여기다가 막 지지물을 또 세워가지고 전선 연결해서 전기 공급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지물을 또 써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 수용장소 2번 옆에 수용장소가 하나 또 있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분기시켜가지고 이 지점에다가 전기 공급할 수 있죠. 앞으로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접인입선이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연접인입선이다. 오늘은 말 그대로 용어 정의만 하는 거야. 다음에 이제 뒤에 가보면은 저 가공인입선의 시설 기준, 연접인입선의 시설 기준 막 이런 걸 배워요. 여기서 여기 갈 때 100m 넘어가면 안 된다. 자, 도로가 지나갈 때 5m 초과되는 거 넘어가면 안 된다. 옥내를 관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배우는 거야. 오늘은 용어 정의만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교재를 봐보면은 그 연접인입선의 정의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수용장소 인입선에서 뭐 한다? 분기하여. 한 수용장소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지물을 거치면 안 돼요.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이렇게 돼 있네. 자, 다시 한 수용장소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까지 이르는 부분의 전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용어 잘 읽어보면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눈에다가 저거를 익혀두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면은 제1차 접근 상태,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12번에가 제2차 접근인데, 자, 여기다가 설명합시다. 자, 접근 상태를 우리가 1차 접근하고 2차 접근 이렇게 부르는데, 자, 1차 접근 상당히 내용이 지금 많죠. 일단 한번 읽어봐야죠.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제가 그 책에 나온 내용하고 거꾸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싶네요. 가공 전선이 다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시설물. 제가 거기다 밑줄을 그어놨는데,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뭐다? 옆쪽에서, 위쪽은 좀 애매하고 옆쪽만 제가 이따 설명을 드려봅니다.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됨으로써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에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지지물의 도개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무할 수 있는 상태,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 아주 말이 기네요. 그러면서 포인트는 가로 안에 수평거리로 3m 미만은 뭐라 되어 있어?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3m 미만 제외. 그럼 여러분들은 옆에다 뭐라 써야 돼요? 3m 이상 이렇게 써보시란 말이야. 3m 이상. 그리고 다 버려요. 앞으로 1차 접근 상태는 3m보다 이상만 일단 기억하고 계셔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제2차 접근 상태인데,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뭐하는 경우,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몇 메타 미만,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 3m 미만에다 별표. 그럼 결론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앞으로 1차 접근은 3m 이상, 2차 접근은 3m 미만, 3m 미만, 3m 이상 이것만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야. 제가 책의 내용하고 조금 알아먹기 쉽게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그림으로만 봐보면 얘가 전주 같죠? 전주. 지지물이야, 지지물. 근데 그냥 지지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다른 시설물 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가 잘렸어. 그럼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죠. 잘리는 이유는 많겠지. 뭐 차가 와서 받아버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얘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면 어디로 넘어질지를 모르죠. 그러면 넘어질 수 있는 확률로 도형을 만들어 보면 하나의 반구가 만들어져. 반구가. 학생들이 원이 만든다는 반원이 아니라 구가 만들어져야지. 왜? 입체적으로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반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높이나 여기 길이나 서로 어째야 돼요? 같아야 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 얘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얘 봐보세요. 자, 전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어, 전선이. 그러면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 이 다른 시설물이 어쩝니까? 이 전선을 넘어지면서 전선을 끊어버릴 수도 있지. 물론 이제 끊으면서 접촉이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자, 다른 시설물 옆에 전선이 지나갈 때 이 다른 시설물이 넘어지면서 이 전선을 끊을 수 있는 위치에 전선이 시설이 되면 이 전선은 이 시설물의 접근 상태로 시설됐다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야. 자, 무슨 상태로? 자, 접근 상태로 시설. 책은 또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 원래 전주가 있고 전선이 설치돼 있어. 근데 전주가 넘어지면서 다른 시설물하고 전선이 접촉한다. 이거를 지금 접근 상태 이야기했는데 저는 지금 반대로 설명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선이 여기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넘어지면서 이 전선하고 접촉할 일이 없죠. 그러면 이 전선은 이 지지물에, 이 다른 시설물에 접근 상태로 시설된 거야, 안 된 거야? 접근 상태로 시설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접근 상태로 시설이 되려면 반드시 전선과 다른 시설물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접촉 또는 전선의 절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야. 그럼 여러분들은 자, 이쪽으로 합시다. 옆쪽으로만 봤을 때 자,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옆쪽으로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상태예요? 자, 접근 상태라고 얘기죠. 접근 상태. 그러면 이걸 쪼개라는 이야기지. 쪼개.
쪼개가지고 전선이 여기 지나갈 수도 있고 여기 지나갈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가 몇 메타 미만이다. 3m 미만의 전선이 시설됐다. 몇 차 접근이다.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됐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여기가 3m 자 이상이라면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됐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여기에 시설되면은 접근 상태다 아니다. 접근 상태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별로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전선하고 다른 시설물이 뭐 해야 된다? 접촉할 우려가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2차 접근하고 1차 접근을 앞으로 누가 더 위험한 상태로 봐야 돼요? 2차 접근을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설비기준책을 보셔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2차를 물어보든 1차를 물어보든 어차피 메타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몇 메타밖에 없어요. 무조건 3m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라, 뭐 해버리시라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12번까지 했죠? 자, 5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자, 이쪽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이번 강의에서 용어 정의를 다 하실 필요 없다겠죠. 이거를 여기서 다 하고 가려고 하면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뒤에 가서 또 나와.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가 오늘은 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뭐 13번에 이격거리, 14번 있죠, 14번. 이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가섭선이라는 용어가 앞으로 자주 나올 건데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야.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뭐다? 선. 앞으로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선을 뭐라고 한다? 가섭선인데. 근데 지지물이면 얘죠. 이거 봐보세요. 자, 얘가 지지물이면 자, 여기에 뭐 설치가 됩니까? 전력선도 설치가 되고, 인근에 무슨 선이 있어? 통신선도 설치가 되고, 물론 삼상산선식이면 여기에 중성선도 설치가 되죠. 중성선. 그 다음에 우리가 낙내로부터 이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전력 시간에 가공지선, 이거 들어봤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지지물 위에 가설되는 이런 모든 선을 앞으로 뭐라 부른다? 가섭선 이렇게 부를 거니까 용어 알아두시고 계셔야 돼. 그럼 앞으로 가섭선 나오면은 자, 지지물 위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든 선들이 자, 가섭선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저쪽으로 가서 이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전부 손으로 쓰면서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강의도 길어집니다만 또 나름대로 장점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학교에서도 저도 웬만하면은 프로젝트 띄워놓고 수업 안 해요. 분필로만 수업합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좀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쭉 나가고 수업 끝나보면 학생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좀 더딘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자, 여러분들 그 15번하고 16번 이거 지금 시험에서 별도로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수업 진행할 때 알아야 되니까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15번에 보면은 충전부라고 되어 있죠. 충전부. 자, 무슨 부다? 충전부.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누가 걸린다? 전압이 걸리는 도체가 무슨 부? 충전부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그냥 실제 전류가 흐르는 부분 이렇게 알아두셔. 자, 뭐가 정상적인 운전 상태야.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실제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무슨 부분? 충전부.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은 노출 뭐라고 돼 있죠? 도전부인데 이것도 이제 요번에 용어가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것이죠. 자, 충전부는 아니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류는 흐르지 않아. 그렇지만 고장 시에 충전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인데 앞으로 노출 도전부 나오면 옆에다가 기기 외함 이렇게 써버리세요. 기기 외함이다. 여러분들 제가 말 나온 김에 자, 여기 봐보세요. 말 나온 김에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 어떤 기기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자, 전동기라고 가정해 보세요. 전동기 안에 코일 감아졌죠. 그 코일에 실제 누가 흐릅니까?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실제 흐르는 부분이 무슨 부다? 충전부야, 충전부. 그 다음에 요 기기 외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만 보면은 고장이 나지 않으면 어디만 전압이 가해져요? 이 코일 부분인 충전부야, 여기가. 그러니까 코일 부분만 전압이 가해지고 코일 부분만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럼 이렇게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고 전류가 흐르는 이 부분을 무슨 부다? 충전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가 지금 외암이야, 외암. 기기 외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 기기 외암을 노출 도전부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설비책에서는 외암이라는 용어는 이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다 노출 뭐라 그래? 도전부인데, 여러분들 이 노출 도전부 봐보세요. 평상시 이 두 개 사이에 절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절연이 돼야 돼. 절연이 돼야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새 나오지 않겠죠. 근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사이에는 절연이 돼야 되는데, 절연이 파괴되게 되면 자,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죠. 여기에 누가 흐릅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는 정상 운전 시에만 전류가 흐르는 무슨 부? 충전부. 여기 노출 도전부 외암은 뭐예요? 고장 시에 충전될 위험이 있어. 결론은 고장 시에 전압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 여기를 노출 도전부 이렇게 부르겠다.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모르고 접촉을 해버렸어요. 접촉을. 자, 접촉을 하니까 자, 이제 인상이 써지겠죠. 그 다음에 사람도 인체 저항이 있어요. 인체 저항이. 적은 사람들은 보통 한 1000옴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옴. 많은 사람들은 한 5000옴 정도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 여기가 절연이 파괴된지 모르고 접촉을 했는데, 접촉을 하게 되면은 자, 사람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감전 전류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감전 전류, 그 다음에 경련 전류, 심실 세동 전류. 심실 세동이면 이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전류가 많이 흘러서 이 사람이 곧 어째 감전 때문에 사망을 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학생들한테 야, 어떻게 해야 돼? 몽둥이로 내려쳐야 됩니다. 지금 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혼자 있어. 저 사람 혼자 있는데 자기가 지금 근육이 수축이 되고 곧 죽게 생겼는데 몽둥이를 어디서 가져와서 내리치냐?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접지를 해주는 거야. 미리 접지를. 그러면 접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접지 저항값이 나오는데, 자, 이 저항값이 한 10옴 정도 나오는 데다가 어쩌세요? 접지를 해놨다. 그러면은 전류가 들어와서 몇 개로 쪼개집니까? 2개로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해됐죠? 그냥 이거 I1, I2라고 씁시다. 자, 전류가 어디로 흐르겠어요? 사람은 저항이 1000이나 되고 여기는 얼마인가? 15mm니까 저항이 적은 이 접지선 쪽으로, 이제 요즘 용어가 또 바뀌었어요. 접지 도체라 그래. 아직 제가 용어 설명 안 했으니까 그냥 접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항이 적은 접지선으로 전류가 흐르지 사람으로는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니까 감전사고로부터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가 있다. 좀 그런 이야기야.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자,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기기, 위암,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노출 도전부를 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접지를 해야 된다겠지? 이걸 앞으로 우리가 보호접지라 그래. 보호접지. 용어 알아두세요. 자, 무슨 접지다? 보호접지. 꼭 기억합니다. 옛날에는 외암접지 이랬단 말이야. 자, 앞으로 무슨 접지? 보호접지. 그 다음에 이 지금 접지선 있죠? 이 접지선. 이 접지선을 앞으로는 보호도체라 그래요. 보호도체. P2라고 씁니다. P. 제가 얘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외암을 접지했다. 보호접지. 외암을 접지하는 접지선을 뭐라 한다? 보호도체. P2. 프로텍티브 얼스 보통 이렇게 불러요. P2다. 꼭 기억을 한번 해보고 용어 정의를 이제 뒤에 가서 할 때 알아먹으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충전부도 갖춰 드렸고, 노출 도전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은 접지 시스템에서 그림이 나와 있죠. 그 그림은 오늘 안 합니다. 우리 바로 총칙에 뒤에 보면은 바로 접지 나와요. 그때 총괄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18번 봐봐요. 18번. 개통접지라고 돼 있죠. 개통접지.
자, 얘는 이제 뭐 제가 예상 문제로 제가 뒤에다가 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갑니다.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뭐한다? 연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지와 계통을 연결. 그러면 대지와 계통을 연결 이렇게 해버리면 좀 말이 애매하고 뒤에 밑줄 그어놨죠? 중성점을 어디에 접속? 대지에 접속. 자, 앞으로 계통 접지는 자, 중성점을 대지에 뭐한다? 자, 접속하는가. 자, 봐보세요. 중성점이 나오려면은 무슨 결선이 떠올라야 돼요? 이런 Y결선이 떠올라야지, Y결선이. 그럼 이 Y결선에 중성점 접지합니까, 안 합니까? 접지를 하죠. 그럼 이렇게 중성점을 대지하고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무슨 접지다? 계통접지야. 그럼 잘 생각해봐요. 계통접지 뭐 있어요? 우리 전력에서 배운 거. 직접접지, 저항접지. 그러니까 선만 가지고 접지하면은 직접접지.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저항 집어넣으면 저항접지. 리액터 집어넣으면 뭐 리액터 접지, 소렉터 접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접지라 그래? 계통접지. 자, 이렇게 부른다라는 이야기니까 뭐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19번 봐보세요. 19번. 자, 6페이지. 19번은 무슨 접지라도 있어요? 보호접지라도 있어요. 보호접지. 오케이? 자,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기기의 한 점 하면은 그 한 점이 외암이야. 외암. 노출 도전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계 여기 한 점을 자, 뭐 한다? 접지하는 거를 무슨 접지라고 하더라? 보호접지. 용어는 모르겠어요. 시험에는 뭐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으로 이제 알아야 돼. 왜? 뒤에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밑에 보면은 뭐 등전이 본등부터 내용 여러 개 나왔죠. 그거는 일단 생략합니다. 왜? 뒤에서 다룰 거야. 그래서 미리 뭐 해봤자 다 잊어먹으니까. 자, 마지막에 이제 자, 7페이지로 갑시다.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뭐 이런 것들도 뒤에 필의 시스템에서 제가 다룰 것이고 31번하고 32번 별표를 좀 쳐보시는데 이번에 그 새로 들어온 용어들 중에가 리플풀이 직류 이거 있죠. 이거 올해 기사 3월 달에 기출문제로 나왔어. 리플풀이 직류가.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신경을 써보셔야 되는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자, 31번에 특별 뭐라도 있어요. 저압이란 말 보이죠? 특별저압. 자, 교재가 특별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제가 특별조합도 뒤에 가서 바로 또 한번 정리를 싹 할 거예요.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ELV 이렇게 됐네. ELV. 자, 특별조합 하기 전에 이번에 지금 그 전압이 개정된지를 알죠? 저압, 고압, 특고압 해가지고 저압에서 교류는 1000V까지. 1000V 이하, 직류는 1500V 이하. 이제 바뀌어서 이제 다음에 또 바로 강의를 합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특별조합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ELV, 자,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엑스트라 로우 볼테지. 특별한 저압인데 자, 제가 밑줄을 그어놨네. 인체에 뭐라 되어 있어요?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뭐다? 저압, 지금 그런 이야기지. 자, 뭐라고요?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이다.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요 기기 한 점을 자, 뭐 하라 했어요? 접지를 할 때 얘가 보호접지야. 접지하면은 접지장 값이 나오죠. 근데 충전부하고 노출 도전부가 자, 절연이 파괴돼 가지고 전류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새서 나온다는 얘기지. 새. 자, 전류가 흘렀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이제 다른 과목에서 다 들어봤으니까 저항만 있는 회로에 전압은 나오지 않아. 반드시 이게 누가 흘렀을 때, 전류가 흘렀을 때만 자, 여기 노출 도전부하고 자, 대지 사이에 자, 누가 상승합니까? 전위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전위 상승을 예를 들어서 V라고 잡으면 별거 없죠. V는 IR.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한만큼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나타나는 뭐다? 전위 상승이고, 그러면은 이 전위 상승을 자, 봐보세요. 전위가 상승돼 있는데 누가 접촉할 수 있어? 사람이 접촉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과거에는 접촉전압도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전압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 감전되죠. 그럼 이 특별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걸리는 접촉전압을 어느 정도 이하로 어째야 돼? 억제를 시켜야지 인체 위해를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인체에 이렇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인데, 자, 여기 전압 있죠, 전압. 교재에 보면은 교류하고 뭘로 돼 있어요? 직류로 쪼개져 있어, 직류로. 자, 처음으로 또 나와 있는 거라 혹시 시험에 나올 줄 몰라서 제가 뒤에다 예상 문제는 실어놨는데 가급적 외우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교류 보니까 몇 볼트라고 했나요? 50볼트 이하. 자, 직류는 몇 볼트 이하? 자, 120볼트 이하다. 자, 봐보세요. 교류로 따졌을 때 몇 볼트 이하다? 50볼트 이하로 여기 전압을 억제시켜 놓는 시스템이라면 인체에 위험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 직류라면 몇 볼트 이하라면? 120볼트 이하라면 인체 위험을 주지 않겠다. 이 전압을 특별한 저압, 특별저압, ELV 이렇게 부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뭐 이 정도는 혹시 물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50볼트, 교류 50볼트, 직류 몇 볼트, 120볼트 이하다. 꼭 기억을 해보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특별저압이 SELV, 뭐 PELV, 그 다음에 FELV, 자, 이렇게 쪼개지는데 저런 내용들은 제가 시험하고 상관없어도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 특별잡은 총 몇 개 있다? 3개. SELV, PLV, 그 다음에 FELV. 좀 기억을 일단 하고 계시고, 오늘은 뭐 하시라고요? 자, 이 특별잡이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을 전압인데 교류는 50볼트 이하, 직류는 120볼트 이하다. 암기하셨겠네, 이제. 자, 32번을 보면은 리플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책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류를 뭘로 변환할 때?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몇 프로 이하다? 10% 이하. 그 10%를 3월 달에 시험에 물어봤어요. 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자, 뭐라 부른다? 리플풀이 직류.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변압기로 예를 들어봅시다. 변압기. 근데 요 그림이 이제 우리가 단상 전파 회로라고 그래요. 물론 제가 기기 시간에 아직 정류기를 못 올렸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제가 올릴 건데, 일단 여기 교류가 들어와서 교류가. 근데 교류라면은 자, 이런 파형이 다 교류죠, 교류. 이해됩니까? 자,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 1번하고 여기 몇 번? 2번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라 그래요. 그러면은 1번이 자,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라면 2번은 방향이 반대라 이 방향인데, 자, 1번, 2번. 근데 우리 다이오드 원래 특성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통과를 시키고 반대로 들어오는 것은 저지를 시키는. 그러면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온 거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부하 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얘도 어쩝니까? 화살표 방향대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흘러서 자, 부하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부하로 가는 이 전류는 또는 전압은 방향이 서로 어째요?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란 말은 밑에 있는 전류 또는 전압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야, 올라가. 자, 이런 식이란 이야기지. 그러면은 방향은 어째서요? 한 방향으로 일체가 됐지만 우리 건전지처럼 반듯한 직류이 아니야. 아니죠. 이렇게 맥동하는 맥류야, 맥류. 이걸 우리가 리플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상은 저럽니다만은 삼상 같은 경우는 보통 다이오드, 삼상 전파면은 다이오드를 한 6개 쓴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파형 자체가 막 이렇게 겹쳐요, 겹쳐. 이해됩니까? 그러면 겹치더라도, 자, 여기 보면은 막 울퉁불퉁한 이런 성분들이 보이죠? 이해됐나요? 이런 성분들을 리플이라 그래, 리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콘덴서 같은 거 달아가지고 평활회로를 만들면은 자, 이렇게 전압이 막 급격하게 변하는 걸 조금 막 방지를 시켜서 거의 반듯하게
직류에 가깝게 만드는데 건전지처럼 반듯한 거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울퉁불퉁한 리플 성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자, 이해됩니까? 그러면 체계가 리플풀이 직류라고 하는 것은 리플 성분의 실온값이 몇 프로 이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 전체 전압의 10% 이하야. 그러면 전체 전압의 10% 이하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이 정도는 그냥 리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리플이 없다, 리플 뭐다? 풀이하다 뭐 이런 의미니까 앞으로 리플풀이 직류 물어보면은 자, 아까 리플 시로값이 전체 전압의 몇 프로? 10% 이하. 그것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충분히 자,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용어 정의 이제 2개 했어요. 2강.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용어 정리 요 정도 되면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시간이 조금 그래서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문제풀이를 조금 얼른 한번 해볼 테니까 이번 강의 일단 여기서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